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님과 함께 지금 증시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조목조목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여쭤볼 생각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어쨌든 반등을 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9월 달에. 네.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이제 반등 좀 해야지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4분기 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네. 좀 잘 봐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디일까요? 근데 이제 그게 우선 전제를 제가 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선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을 제가 잘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제가 CIO로 오래 했지만 CIO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대체 투자냐, 국내냐, 해외냐, 네. 뭐 이런 자산 배분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떤 섹터를 그거를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때 저는 개인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뭐 첫 번째로는 자기 나름대로 재무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식에 배분되는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런 일정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이번 분기에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뭐 다음 분기에는 또 무슨 중소형주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소형주로 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정답만은 아니다. 뭐 다른 스타일 한국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시황에 맞게 이 주식을 샀다 저 주식을 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산업 섹터죠. 그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주 많은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어떤 섹터가 성장한다 이런 건 아시잖아요. 네. 뭐 누구나 그건 다. 모두가 관심 있어 하시는 네. 뭐 배터리라든가 그렇죠. 뭐 등등. 네, 뭐 전기차, 네, 뭐 전기차. 2차 전지, 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이거는 뭐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소사이클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사이클이 있어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렇지만 반도체 시장 자체라고 하는 건 계속 성장하잖아요. 네. 반도체 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플랫폼, 뭐 또 뭐 바이오,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그냥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장하는 그 섹터에 있는 선두 기업을 사면 된다. 선두기업 1등을 꼭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뭐 1등이 됐든 2등. 1등이나 2등. 네. 리딩하는. 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길게 가고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다 잡고 있잖아요. 플랫폼을. 그전엔 네이버였잖아요. 근데 사실 포털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포털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만 하더라도 반도체 회사가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뭐 D램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일본의 뭐 키옥시아, 뭐 도시바였죠. 이렇게 몇 개만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결국은 그 성장하는 섹터에 그 앞에 있는 선두 기업. 근데 이제 국내 주식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들어서 한국에만 팔았으면 지금의 삼성전자 될 수 없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국에만 팔았으면 이 시가총액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떤 회사가 좋냐. 저는 그냥 개별 종목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까지 장기 투자의 위너는 삼성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이클은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97년도, 98년도 아시아연이기 때 그때 3만 원 미치였던 주식인데 그리고 계속 우여곡절을 겪었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50배로 액면 분할한 거니까 57에 35, 건 400만 원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이 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계속했다고 하면 이렇게 성장 못했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원래 가전을 만들었던 회사잖아요. 텔레비 냉장고. 네. 그리고 반도체를 장기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통신 사업이 있잖아요. 5G. 네.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가 중국에 이제 눌리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파운더리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삼성이 그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시스템 반도 쪽을 D램 쪽은 계속 선도를 유지해가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넓혀가겠다. 또 AI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 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원천이 뭐냐?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 평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어쩌고 저쩌고 뭐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 생각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 회사라고 하는 게 정태적이지 않다 이거죠. 네. 이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보다 그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인력과 문화와 시스템 저는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장기 투자하려면 그 기업의 역사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의 DNA를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런 주식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근데 이제 뭐 일시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일정 부분은 뭐 많이 과도해지면 또 매도하고 그 트레이딩 셀하고 또 떨어지면 트레이딩 바이하고 그렇지만 기존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적인 자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최소한 제가 보기에 50% 이상은 네. 짜놓고 네. 이런 거는 잘 안 움직여요. 안 바뀌어야죠. 네. 그러고 그때마다 뭐 이렇게 중소형주나 시장 테마주를 그때 뭐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네. 수익이 난다. 근데 이제 뭐 이번에는 뭐가 좋을 것 같고 다음엔 뭐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예측하면 대부분이 뒷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투자 문제가 아니라 철학까지 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삼성전자 좋다 그래서 샀고 또 배터리에서는 LG화학이 1등이라 그래서 샀는데 그렇죠. 그 샀던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샀던 시점이 네. 하필이면 이제 뭐 네. 올해 안에 고점이었던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이제 많이 제 하죠. 말이 그런 거죠. 네. 뭐가 좋다고 하는 네. 그런 방송, 유튜브 그게 많이 나오면 네.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고점이군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월에 사셨던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주주분들도 삼성전자가 문제가 생길 때는 삼성전자의 DNA가 바뀔 때. 왜냐하면 뭔가 옛날에 삼성전자 같지 않아. 네. 이럴 때.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문화, DNA 이런 게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걸 잘하는 회사는 다른 것도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이 원래 인터넷 그 예스24처럼 책을 발도 인터넷에서 팔던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마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엄청난 곳이죠 이제. 전자상거래를 그 다음에 엄청나게 했고 네. 지금의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보다는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의 아마존은 AI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색이었잖아요. 근데 구글이 지금은 자율주행차도 하고 새로운 걸 뭐든지 그러니까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지 말고 그 기업을 보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때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 아까 LG화학 얘기하셨는데 네.
LG화학은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저는 잘하잖아요. LG화학의 비즈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LG화학은 여전히 이 배터리에서는 글로벌리 탑 티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ESG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 ESG의 큰 한 축이잖아요. 네. 그 environment, 환경. 그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어쨌든 간다. 가는 거고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이거는 가는 거죠. 거기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배터리니까 LG화학은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여러 가지 얘기는 있잖아요. 기술 방식이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파우치 LG화학이 아니고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LG화학이나 우리나라의 삼성 SDI나 이미 공부하고 있을 거고 준비할 거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사람이 훨씬 전 전문성이 많겠다고 생각해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확신이 있는데 문제는 그 물적 분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겠다 하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는 가요 저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나긴 하지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본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하면 그게 주총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회사만 짜게는 거지 회사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투자하고 이건 되는데 우리 같이 포트폴리오 투자자죠. 간접 투자자. 그러니까 그 오너십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간접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지? 내가 LG 그렇죠. 그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화학회사 주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포트폴리오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보면 삼성 SDI가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3사 중에서. 네. 삼성 SDI는 그럴 우려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하던 기업들,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데 1, 2등 하는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좀 철학을 좀 갖고 가면 저는 되겠다는 엔터테인먼트도 생각이 되게 드는데. 좋게 봐요.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많이 엔터테인먼트가 좀 그렇죠. 가볍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BTS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단하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 나라 안에서는 다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그 쟁점이 되는 이런 나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글로벌리 나가면 또 그 안에서 탑 티어만 살아남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지수가 한 5,000포인트는 가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꿈만 같은. 이런 DNA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작잖아요 나라가. 그것도 큰 대륙과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그 공간 안에 요만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대만만 보더라도 그냥 TSMC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반도체도 세계 탑 티어죠. 자동차도 탑 티어죠. 화학, 철강, 또 아직 플랫폼은 국내 더메스틱이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나가서 일본에서 라인으로 다 장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도 가면 아시아에서 다 장악하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두를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CJ 제일야당 만두가 중국 만두보다도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놀랐습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영어권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빌보드 차트나 전 세계적으로 휩쓸잖아요. 네. 대한민국 무지하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 건 있죠. 우리는 정치가 후졌죠. 네. 정치가 아주 후졌지. 네. 독과점이라서 그래, 독과점이라서. 왜냐하면 양당의
다른 건 다 경쟁 체제인데 아. 정치는 독과점이거든요. 자유 경쟁 상태가 자유 아니고. 경쟁이 아니죠. 네. 양당 체제에다가 네.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선거법 이런 거 막 복잡하게 만들어 갖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울타리 쳐놓고서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뭐 핸디캡은 있지만 네. 무지하게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뭐 한국의 주식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머징에 있지만 우리가 원래 이머징이었잖아요, 국가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분류가 작년에 WTO 무역 체제에서도 이머징 국가에서 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무역 규모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엔에서도 분류상 우리를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후진국 취급받는 데가 이 자본시장이거든요. 네. 억울하죠. 네. 그 외에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정부가 아. 금융산업이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전 생각하기에 은행들을 봐요. 금융지주회사.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30조가 넘어가잖아요. PBR이 10배가 넘잖아요. 네. 제가 숫자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이익 몇천억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KB 금융지주, 하나금융 어느 금융지주보다 커요. 네. 그게 뭔 얘기겠어요?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은 보면 PBR이 0.5배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순자산,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제조업이다. 그럼 그럴 수도 있죠. 네. 장사가 안 되면 그 고철 덩어리니까. 그런 PBR이 낮을 수 있는데, 뭐 은행이 들고 있는 게 다 돈 아니에요? 자산이라는 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왜 디스카운트를 하느냐? 네. 이건 규제 산업이니까. 네. 뭐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풀어놨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쓰였던 주식시장의 속성 책에서 제가 봤던 네, 것 중에 네. 딱 눈에 띄는 게 ESG만은 또 아주 따로 떼서 네, 한참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ESG에 대한 투자 네. 좋긴 한데 이게 미국의 예를 들어서 네. 뭐 태양광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야, 이거 오를 만큼 다 올랐네. 뭐 이거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올라갈 때 그냥 같이 올라갔고 네. 우리나라도 ESG 관련이 벌써 이제 세계의 어떤 트렌드의 네. 변화나 뭐 기후 변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와, 저 홍수나 산불 봐봐 이제 ESG 아니면 안 네. 되겠어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여전히 투자가 유효한 건지 이것도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팩터죠.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뭐 수익 가치도 보고 자산 가치도 보고 성장성도 보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앞으로 고려해야 되는 팩터가 ESG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ESG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새롭게 생긴 거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이제 뭐 fiduciary duty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런 가버넌스 이슈나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된 거는 2008년 금융위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주주의 이익 극대화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게 또 맞고 왜 맞냐면 미국 같은 회사나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생겨요. 대리인 문제가. 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해상충이 생기냐면 원래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네. 주주가 아니고 경영진들. 네. 경영진들하고 이해상충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경영진 니네 너네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한 거고 윤리적으로도 맞고 우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그러면 좀 나쁘게 보잖아요. 갸우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이제 우리가 오너와 주주가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엔 탐욕이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빅숏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느냐. 아니죠. 인간의 탐욕이 겹쳐서 된 거거든요. 골드만삭스 하나도 안 당했거든. 다 팔았거든 자기네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으냐면 포퓰리즘과 탐욕이 같이 묻어갖고 만든 게 2008년 금융위기라고 보거든요. 미국도 똑같아요. 서민들도 야, 왜 돈 있는 사람만 집을 갔냐? 돈 없는 사람도 집을 가야지.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프라임 미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집 사라고. 네. 그걸 모아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무지하게 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CDO인데 그걸 무지하게 팔다가 나중에 밑에가 부실화됐거든요. 네. 기초자산이 부실화됐거든. 못 갚는 거지. 예를 들면 모기지를 했는데 이제 이자도 갚고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점점점 부실화돼 있는데 위에는 계속 포장해 갖고 끌고 가다가 뻥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 또는 돈만 벌면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라 막상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피해를 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말하자면 월스트리트 안에 있는 어떤 탐욕에 의해서 터진 건데 그게 막상 터지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결국 돈을 정부가 넣어주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넣어준다는 건 뭐죠? 그게? 뭐 우리의 세금이 거기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 내서 준 거거든.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참 뭐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했던 스튜어디시 코드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성이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너네도 궁극적으로는 사람하고 사회하고 공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ESG라는 게. 그게 환경의 문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의 얘기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얘기거든요. 지배구조 얘기고. 그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공공연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 유럽은 원래 미국은 워낙 이 시장 자본주의가 발전돼 있었고, 유럽은 그거보다는 약간 스테이크홀더잖아요. 여기는 쉐어홀더고. 이해관계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전통이 유럽에 있잖아요.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부터 이런 공공연기금이 야, 앞으로 ESG를 볼 거야. 그게 이제 쫙 확산된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그러면 또 어떤 반론들이 있었냐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만 한 사람이지 시장을 모르는 교수님들 뭐 책으로 이렇게 교수님들 뭐 박사 이런 분들 이거는 뭐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 아니야 뭐 국민연금을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공무원연금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인데 제가 국내 연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에 ESG 펀드를 투자를 했어요. 그걸 기획해서 주식형을 처음으로. 원래 KIC가 먼저 하고 싶어 했는데 KIC보다 우리가 ETF를 통해 조금 먼저. 근데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또 뭐 여기도 KBS에 계셔 보면 공공섹터라는 게 새로운 거를 하기가 무지 어렵잖아요. 그건 이제 다 페이퍼웍을 해서 뭐 또 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사람을 설득해서 해야 되잖아요. KIC 취재를 가봤더니 거기 참 어떤 투자나 이런 게 과정이 참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공섹터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책임 안 지려고 여러 위원회를 거치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뭐 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뭐 여러 사람이 중요히 그랬다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때 제가 보면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MSCI에도 ESG 월드 인덱스라고 따로 있어요. SRI 인덱스도 있고 그 인덱스하고 그냥 월드 인덱스하고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장기적인 수익률은 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어로 going concer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 옛날 이 서구 기업들 우리도 이제 지금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점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외국 기업에서도 오래 일을 했거든요. 프루덴셜에도 있었고 맥콜에서도 일을 했고. 그런데 보면 다 이렇게 펑셔널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즈니스 라인이 있고 펑셔널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리걸 컴플라이언스는 무조건 독립돼 있어요. 그거는 대표이사도 막 뭐라고 못 그래. 네.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착한 기업이 아니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군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ESG가 지금은 전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ESG가 너무 좀 가볍게 남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어젠다로.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요새 보면 다 ESG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한다는 게 위원회 없어요. 만들고 정부 ESG. 네. 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 주도적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다른 하나는 야 이게 너무 마케팅 같다.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의 CIO 할 때도 해외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럴 때 실사 차원에서 나가 보면 외국도 그래요. 뭐 저 IB 하는 회사, 증권회사, 뭐 IB 회사들 또는 SM 매니지먼트, 자산운용회사 이런데 뭐 다 ESG를 엄청 강조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쨌든 투자하실 때에 있어서 뭐 우리가 퍼나 PBR이나 이런 걸 보듯이 ESG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팩터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세계 주류 자금이 뭐 연금, 뭐 국부펀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그걸 강화해서 볼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얘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ESG 착한 게 돈이 된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개인들도 기왕이면 착한 기업에 투자하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는 들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런 데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을 한두 개 꼽아주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섹터, 이런 업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이제 뭐 그 섹터 이런 거보다도 뭐 이런 건 있죠. 이제 시야를 좀 길게 봤을 때 이런 인더스트리는 이제 점점 쇠퇴하겠구나 하는 sek터는 시장에서 이미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보면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IR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탄소 제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무지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주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탄소 제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 쪽 비즈니스를 계속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전기차 배터리잖아요. 보세요.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다 탄소를 무지하게 많이 배출하던 회사들이 그러네요, 진짜. 탄소 이 환경적으로 변화 비즈니스로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산업들은 점점 쇠퇴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좋대더라 막 이래서 막 올라가는 근데 밸류가 없는 것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것들은 대선 테마주였죠. 지난번 선거 때도 대선 테마주는 정말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테마인데 밸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은 따라가면 손해 보기에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이 ESG에 반하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대선 테마주처럼 별로 밸류 없이 막 가격이 오르는 종목 이거 뒤늦게 듣고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한다면 그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많죠. 안전한 투자 생활이 좀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 투자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철학 얘기가 계속 저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1편도 그랬고 지금 2편도 그렇고 어떤 투자의 철학 같은 투자 뭐 무슨 종목이 좋다, 무슨 섹터가 좋다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또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이창훈 전 단장님과 함께한 이 두 편에 걸쳐서 박종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